안녕하세요. 올리원 키즈 학부모님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약 유아교사 경력 13년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다린입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이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림으로써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입학하기 전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요, 입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우리 아이가 기존에 다니던 원이 있는데 새로운 원으로 바뀌는 거. 이것을 사실은 우리는 진짜 입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는 우리 아이가 기존에 원을 다니고 있고 그 원에 재원을 하기로 했지만 새학기가 되면서 지내는 교실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고 친구들이 바뀌고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아마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서 준비하셔야 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입학을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새로운 원으로 변경되는 친구들은 무엇을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은요. 우리 아이에게 새로운 원이나 학급에 대해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아이들이 새로운 원으로 변경되는 거, 새로운 학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낯섦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도나 두려움이 굉장히 이제 상승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낯선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이들한테 거기는 두려운 곳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도 돼 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미미 7살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더라. 그리고 선생님 너무 친절하던데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미미 사진을 봤는지 너무 귀엽대. 그래서 얼른 우리 미미 만나고 싶고 너무 설렌다고 이야기하시더라. 이렇게 그냥 쓱 하고 흘려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정말 듣는 둥 마는 둥 할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부모님은 선생님 애가 듣지도 않는데 말할 필요도 없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선생님 만나면 나를 이렇게 반겨주겠구나. 왜냐면 나 만나기 기대했으니까. 이렇게 아이가 생각하면서 두려움이나 불안도가 조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의 성향과 그 새로운 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맞닿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상당히 좋아요. 우리 아이가 외부에 나가는 걸 만약에 좋아하는 아이예요. 근데 새로운 원이 견학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엄마가 우리 미미 7살 때 다닐 원을 살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체험 학습을 나간대. 우리 미미 나가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아이가 마음속으로 나 거기 가면 어머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불안도나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거는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제가 교사로서 아이들 만나잖아요. 그럼 이런 인식 심어진 아이들은요, 물론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아주 쉽게 마음을 빨리 오픈을 하는 거를 제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거는요, 입학을 하는 경우예요. 아이가 기존 원이 아니라 새로운 원으로 정말 바뀌었을 때는 다 낯설어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선생님, 그리고 새로운 건물, 새로운 환경. 정말 아이가 모든 게 낯설어서 불안도나 두려움이 상당히 이제 상승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긍정적인 인식 심어주시겠죠. 그런데 플러스로 우리가 조금 더 낯섦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환경적으로 익숙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랑 실내놀이를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운 원 주변에 있는 실내 놀이터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터에서 놀면서 이 놀이터 너무 재밌다. 그치, 미미야? 저쪽에 봐. 우리 미미가 7살 때 다닐 어린이집 유치원 저기 있네.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갈 때는 그 조금 더 가까이로, 원 주변으로 산책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여기에는 뭐 이런 나무도 있고 꽃도 있네. 여기 미미가 다닐 어린이집 유치원이야.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는 선에서 정말 불이 다 꺼진 그 원 입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미미가 여기 어린이집 유치원에 오면 여기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겠네. 엄마랑 아빠랑 한번 올라가 볼까? 이렇게 하고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끼워 넣으면 저 좋아요. 아이들은 역할극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가 선생님 할게, 미미가 아이 해봐.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역할극으로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을 상황을 미리 연습해 보면 진짜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야기를 상당히 잘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 보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 어떤 유치원 또는 어떤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쯤이면 모두가 이제 갈 원이 결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항상 부모님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를 우선순위로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원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식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식 공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평가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 어떤 욕구나 어떤 기본적인 보육이나 교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선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밥을 전혀 안 주거나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식단이에요. 어떤 메뉴가 나오는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을 잘 살펴보시면 그 원마다 저희는 친환경 재료를 써요. 저희 원은 생태를 씁니다. 뭐 이렇게 등등 어떤 식재료를 쓰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각 원마다는 영양사 선생님이 정해져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식단을 짜주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영양사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1년 365일 다른 메뉴가 나올까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영양사 선생님이 짜시는 식단이 분위기가 비슷하게 흘러가고요. 영양소 비슷한 것끼리 크로스해서 뭐 그 다음 주에 다시 메뉴로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단표를 주세요 해서 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오늘 나오는 식단표 중에서 먹을 음식이 하나라도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교사로서 근무를 해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음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메뉴가 나오면 먹기 싫어해요. 당연하죠. 하지만 저희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유도는 합니다. 유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싫어하는 음식 원래는 하나도 안 먹는데요. 이만큼 먹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싫어하는 거를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먹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메뉴가 다 나온다 만약에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요만큼씩 메뉴를 먹어서 총 먹는 양은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즘에 아이들이 한 9시, 8시부터 시작해서 늦게는 5, 6, 7시까지 원에 머무르는데 이만큼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제가 교사로서 봐도요 계속 축 늘어져 있거나 힘이 없거나 뭔가 멍하고 가만히 있는다든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뇌 활동도 아마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친환경,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아이가 먹어야지 힘을 내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휴식 공간인데요.
물론 모든 원에 가서 물어보면 네 어머니 저희는요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뭐 아플 때 얼마든지 휴식할 수 있도록 간이 침대, 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들 하세요. 근데 이제 근무하다 보면 이 아이는 정말 1대1 케어가 필요하다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진짜 푹 쉬어야 된다 지금 이런 순간이 와요. 그런데 과연 그 매트를 교실 옆에 깔아서 아이를 보면 1대1 케어나 그런 정말 케어가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아이들 왔다 갔다 하죠. 소음 들리죠? 이렇게 해서 1대1 케어 가능하지 않는데 딱 원에 보면 교사실 또는 원장실에요. 어떤 간이 침대가 딱 놓여져 있거나 침대가 준비되어 있거나 매트가 준비되어 있거나 이렇게 딱 준비된 원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런 원의 경우에는요. 교사도 봐서 아이 상태 봐가면서 우리 아이 지금 1대1 케어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쪽으로 보내면 원장님이나 원감 선생님이 훨씬 더 케어를 잘해 주시거든요. 1대1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구비되어 있는 원인지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셔야 될 우선순위 두 번째는요. 바로 교사에 관한 거예요. 교사 분위기. 요즘에요. 진짜 잘 아시는 부모님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육 프로그램 최고로 잘한다고 소문난 원. 아무리 그런 원이라도요. 교사에 따라서 정말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요. 교사의 역량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 경험의 질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부모님들이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좋은 교사를 만날 확률을 올려줄 수 있는 요소를 조그만한 요소 두 가지를 언급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교사들의 분위기가 좋은 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좋은 교사를 만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편해요. 우리는 어떤 교사를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를 맡겼는데 그 선생님이 사실은 초임 교사거나 저경력 교사예요. 그러면 정말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지만요, 어떤 스킬이 좀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 군데 다녀보면 어떤 원들은 굉장히 서열적이고 경쟁 구도, 그리고 또 개인주의가 강한 원들이 있어요. 그런 원들은 선생님들 자체가 굉장히 열정이 가득하고 잘하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초임교사나 저경력 교사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요. 다른 교사들한테 도움을 잘 요청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교사들 간의 관계가 좋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선생님이 초임 선생님이라도 우리 반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10년 차의 노하우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봐서 그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고요. 또 관계가 좋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초임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뭐 도와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관계 좋은 원에서는 아무리 내가 저경력 초임 선생님 만나도 우리 아이한테 좋은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교사들 간의 관계가 좋은 원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요, 기존 원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교사들은요, 편안한 곳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편안해야 선생님도 좋아져요. 부모님들 눈에 잘 띄는 행사를 많이 한다거나 전시회를 막 1년에 두세 번 한다거나 재롱잔치를 하고 이런 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교사의 손에 의해서 만약에 탄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체력 고갈 이게 만약에 온다면 과연 우리 아이한테 긍정적으로 그게 작용할지 보셔야 돼요. 교사도 사람이에요. 저도 근무했었죠. 저도 그 행사 같은 거 준비할 때 즐거웠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고갈되잖아요. 한 번 더 웃어줄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아이들 안아줄 힘이 안 생겨요. 그리고 아이들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그런 결과를 드러내는 노동에 아이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우선순위 세 번째로 부모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점은요. 바로 원의 교육과정입니다. 요즘에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놀이중심 교육과정은요. 정말 각 원의 자율성을 다 인정해줘요.
심지어 각 학급의 자율성까지 인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각 원에서 이 놀이 중심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원에서는 놀이 중심과 연계해서 프로젝트 레주어 에밀리아를 진행합니다. 저희 원은요, 놀이 중심과 병행해서 우리는 인성교육을 더 특화시켰습니다. 저희는 숲 활동을 해요. 저희는 감성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등등등등 껴서 진행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과연 이 교육과정과 우리 아이가 잘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이제 외부에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애라서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숲 활동 같은 거 많이 나가는 원을 선택할 거예요. 또는 우리 가족이 좀 무뚝뚝해요.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해. 그러면 저는 어떤 원을 선택할 거냐면 감성교육 프로그램 하는 원, 감정 프로그램 하는 원 선택해서 아이가 저희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원에서라도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원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보셔서 선택하신다면 좋은 원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맞아요. 네, 부모님들 이제 새 학기에 가장 걱정하는 요소가 바로 적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관과 부모님들이 적응을 잘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로 생각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이런 아이예요. 새로운 원에 잘 가고요. 엄마, 나 매일매일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새로운 원 너무 좋아요. 선생님도 너무 좋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정말 먼저 가서 이야기 잘하는 이런 아이를 우리는 적응을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적응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 방법, 핵심 꿀팁은 뭔지 아세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그냥 여유 있게 아이를 기다려주고요. 아이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시는 게 아이가 적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모님들, 내일부터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자마자 하하호호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 잘하실 수 있나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좀 낯가림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입장을 조금 이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끔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아이를요, 조금 다르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인간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고 무대뽀적인 성향을 지닌 생명체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아이도 그냥 한 인간이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아이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이를 다시 바라보신다면요. 아이가 나 오늘 친구랑 좀 못 놀았어. 나 아무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좀 새로운 환경이 많이 낯선가 보네.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서 적응이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좀 못 말해서 답답도 하고 속상하고 좀 외롭기도 하겠다. 아이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를 공감하는 태도로 바라보게 돼요. 이런 태도로 바라보게 된 부모님들은요, 아이를 대할 때 눈빛이나 그리고 터치 그리고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미미 새로운 원이 많이 낯설구나. 그랬구나, 미미야. 근데 엄마도 있지. 우리 미미만 한 7살 때를 생각해보면 새로운 원으로 바뀌었거든? 거기 갔을 때 엄마도 미미처럼 새로운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얘기 못하고 혼자 놀이할 때 좀 외롭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못 말해서 좀 답답하고 그럴 때 있었어. 우리 미미도 지금 그런가 보네.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돼요. 이것은 이런 말을 아이가 만약에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엄마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아빠도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야? 하고 굉장히 공감받는 느낌을 아이가 받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 내가 지금 적응을 좀 못하는 것 가지고 나는 이상한 아이는 아니야.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근데 부모님이 막 아이한테 이제 7살 됐으니까 씩씩하게 가서 이제 형아처럼 씩씩하게 얘기해야지 이런 얘기 하시죠. 이런 얘기 하시면 아이는 어떤 생각하냐면 아, 엄마 아빠가 생각한 적응을 잘하는 아이는 요런 아이야. 근데 나는 여기 있네. 이 아이와 나 사이엔 이런 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럴수록 나는 이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마음을 잘 이야기를 못해요. 점점 적응과는 멀어지는 아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아이한테 대화를 나눠주시고요. 또 며칠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오늘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근데 엄마도 그때 7살 때 그때 조금 혼자 놀이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역할 영역에 있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릇을 씻고 있었는데 옆에 한 여자친구가 와서 프라이팬에 계란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때 옆에 있는 케첩을 딱 잡으면서 친구한테 말했지. 그거 계란 다 만들면 내가 케첩 뿌려줄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 라고 하고 접시에 케첩을 덜어서 엄마 뿌려주고 그 다음 우리 식당 놀이 했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이한테 친구한테 가서 같이 놀자고 말해 이렇게 강요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경험한 거. 엄마가 이런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되게 간접적으로요. 하지만 공감이 가능하도록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는 친구한테 저렇게 가서 말하면 나도 친구 좀 사귈 수 있겠다. 아이가 이런 생각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이한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조급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이가 진짜로 적응을 못하는 상황은 정말 반짝반짝 비상을 울리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가 막 떼쓰면서 울면서 싫어! 유치원 어린이집 안 갈 거야! 싫다고!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이때 혼내면서 보내시면 안 되고요. 일단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상 되죠. 그러면 바로 원에 띠띠띠띠 전화하셔야 돼요. 담임 선생님께 전화하셔서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아이가 지금 조금 새로운 원에 적응이 힘든 것 같습니다. 원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원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쫙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 전화 받으면요. 다음 날에 그 아이한테 하는 태도가 상당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오게 만들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세요. 이때 이 아이 불편했구나. 그럼 다음 날에 이 불편함을 소거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거든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거를 막 일주일 있다 얘기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루하루 부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쌓여가거든요. 한꺼번에 소거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담임 선생님께 전화하셔서 서로가 이제 협력을 해서 아이를 빨리 적응시키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거 미리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유아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이의 창의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부모님들. 진짜 이제는 드디어 창의성이 물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굉장히 핫한 주제, 창의성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일부 부모님들은 제가 느끼기에 이 창의성을요, 뭐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처럼 정말 어떤 뭐를 하면 빨리 길러지는 뭘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의성이라는 건 다양한 요소들이 연결이 됐을 때 탄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창의성은요, 뇌에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영역들이 연결이 되어서 어떤 그 통로가 단단해지는 게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3월에 진짜 힘든 요소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유아교사가 그렇겠지만 아이들한테 단답형인 질문을 많이 하지 않고요. 오히려 확산적인 질문, 그리고 또 저는 좀 창의적인 질문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를 보고 뭐가 생각나는지, 독특한 아이디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창의적인 스토리 같은 거 들려주길 좀 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질문 던지죠. 3월 달에 아이들 어떻게 있는 줄 아세요? 멍 하고 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거의 1명 정도?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들 왜 이야기 안 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요. 진짜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멍, 아무 생각 안 나요. 이 시간 언제 끝나나 멍 이렇게 하거나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질문을 하긴 했는데 저 질문에 정답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아이들 데리고 2달, 3달 지나잖아요. 아이들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이야기 왜 하는 걸까요? 제가 잘해서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아이들 처음에 이런 대답, 창의적인 생각 하나도 못했는데 2~3달만 지나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건 창의성이라는 건요.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연습이나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창의성의 요소는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정말 1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부모님들 귀에 쏙쏙 들어갈 거 4가지를 제가 언급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호기심 있는 자극적인 요소를 찾아주는 거. 그리고 아이가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2번째는 아이가 그 호기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거. 그 다음 3번째는요, 아이가 그 한 가지를 보더라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길러주시고 이거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주시는 거.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상상력을 증진시킬 만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것들을 도대체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들은 좀 추상적으로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천하기 좋은 딱 2가지 방법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자, 애들하고 지내다 보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뚱딴지 같은 소리 그리고 되지도 않은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기관에 근무하면서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어른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아이가 이야기한 걸 들으면서 막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되지도 않을 말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거 말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다른 걸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부모님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만약에 그 대답을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이는 저거 내가 말한 거 안 되는 거였구나. 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원한 답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답, 울타리 안에 있는 요소 중에 뽑아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요. 헉,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창의성에서 저는 제1의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양적으로 많이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양적으로 많이 내야 그 안에서 질적인 걸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일단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양을 내는 사고방식의 회로가 뚫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가 아무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도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 그거 너무 재밌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 그럼 그거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아이가 신이 나서 더 무궁무진하게 연상이 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요소로 바로 넘어갈게요. 2번째는요. 아이가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상호작용과 이어지죠. 왜냐면 첫 번째에서 제가 그랬어? 그거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건데요. 눈에 보이게 시각화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손을 많이 움직여서요. 그럼 아이들이 뭐 주변 재료나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 자기가 낸 생각이 맞지 않다는 거를 그 실험을 해보면 느껴요. 갑자기 이게 뜰 것 같은데 던져봤더니 뜨지 않는다거나 이게 안 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다른 거 바꾸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서 실험해보고 아니면 수정 보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실현이 되는 거죠. 자, 이거 한 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내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를 알고 이렇게 만든 거를 실험해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구나라는 그 회로가 아이의 머릿속에 형성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도 다 아이디어 떠오르죠. 근데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거는 그냥 한 번 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단 1초의 생각.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딱 잡아가지고요. 그거를 시각화되게 만들어보고 실험해보고 그거를 통해서 창의성이 발현이 되고 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의성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창의적인 요소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메이커 교육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더 많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정말 쉽게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요. 놀잇감보다는 폐품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놀잇감을 제공할 때요. 비구조적인 놀잇감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놀잇감을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럭 같은 거요. 그러면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런 거를 주는 게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데 저는 이 블럭보다 더 좋은 건 폐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을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페트병은 원래 용도가 정해져 있죠. 뭐예요? 물을 마시는 용도예요. 근데 이걸 갖고 놀이해야 된다는 자체가 용도를 바꾸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창의성인 요소 하나 자극 벌써 받았어요. 그 다음 이거 자르면 무슨 모양 될까? 이거랑 다른 거 연결시켜서 어떻게 놀이해야 될까? 이렇게 아이가 생각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창의적인 요소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폐품으로 놀이하는 거 상당히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이할 수 있는 거는요. 진짜 쉬운 건데요. 쉐이프 게임이라고 모양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자, 오늘은 엄마랑 동그라미로 누가 많이 생각하나를 해볼 거야. 아이들의 승부욕을 자극해 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생각나는 거를 다 그려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린 다음에 하루 저녁이 되었을 때 누가 더 많이 생각했나를 우리 대결하는 거야. 아이들은 승부욕 불타오르면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거. 비슷한 거는 도구를 활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은 포크로 무슨 놀이를 해볼까? 엄마랑 아빠랑. 근데 다음 날에는 포크로 또 다른 놀이를 생각하고 놀이를 하는 걸 또 실현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앞 단계가 잘 되었을 때는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단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뭐를 발견하거나 또는 TV를 보거나 또는 동화책을 봤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도록 상호작용해 주시는 거예요. 저거 좀 이상한데? 저 친구 지금 왜 저런 표정 짓고 있지? 우리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아이한테 문제를 일단 제공을 하고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계속 돌릴 수 있게 하고요. 그 아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생각했는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걸로 어떻게 그걸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만들어 보는 거. 무조건 만들어서 시각화 시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실현시키는 과정을 한번 해보는 거. 근데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만 아이가 좋아하는 이름 붙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별별 놀이 시간 우리 해볼까?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시고 딱 1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5분만 일주일에 두 번 회로를 계속 뚫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런 시간 가졌는데도 3개월 지나니까 아이들 완전 창의적 됐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15분 투자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허용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디지털 기기를 접근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 질문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제 답변을 먼저 딱 이야기해 드리자면요.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는 정해진 시간만 올바르게 사용하는 선에서 허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뻔한 답이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 하시죠. 그럼 제가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정한 시간 안에서는 허용하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현장에서도 정말 최대한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매체를 선정을 해서 디지털 기기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요, 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교육이라든지 유아기부터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기기와 떼어놓을 수 없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기를 멀리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멀리만 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아이가 딱 디지털 기기를 접했을 때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아이가 조금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에서는 수많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정에서는 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는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딱 두 가지 인식을 정말 탁 심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들한테 디지털 기기는 필요할 때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찾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될 점은 아이한테만 찾아보라고 해서 놔두면 안 되고요. 만약에 영상을 본다면 영상을 볼 때도 부모님이 옆에 앉으셔서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고나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연결 다른 거 누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본다는 거를 알려주고요. 아이들하고 이거를 찾아봤네. 우리 이거 봐보자. 우리 같이 보자 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우리가 모를 때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구나. 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심심하면 디지털 기기 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이 함께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을 해주시라는 거 제가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디지털 기기는 정해진 시간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 보죠. 그러면 아무리 집중 시간이 길어도 아이들 만 5세의 경우에 7세가 가장 집중 시간이 긴데 유아기 중에서 그래도 30분이에요. 30분인데 이 아이가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요, 30분 이상 만약에 앉아 있다 그러면 집중 시간 지난 건데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이가 원래는 딱 그 집중 시간이 그 정도인데 그 이상 가만히 앉아 있게 만드는 중독의 호르몬이 계속 나오도록 여기에서 자극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 아이 지금 중독시키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이상 넘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요, 부모님이 시간 다 됐다, 이제 그거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분노에 휩싸여요. 아주 위험합니다. 저도 원해서 아이들 놀이하다 갑자기 정리하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고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만약에 30분 하기로 했으면 10분 전부터 예고를 하는 거예요. 10분 전부터 이제 긴 반을 2번 지나면 또는 10분 뒤에 우리는 이제 마무리할 거야. 아이한테 얘기해 주시고 5분 전에 또 이야기해 주시고 2, 3분 전에 이야기를 예고를 하셔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점은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막 이거 다 안 끝냈어요. 5분만 더 할래요. 막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알겠어. 2번 마니아 하고 해요. 2번 마니아 없어요. 2번 마니아가 다음 마니아로 되고 계속 길어지는 거거든요. 일관성 없는 태도는 가장 나빠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한테 이렇게 애교 부리거나 조르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졸랐는데 왜 안 돼? 지난번에 됐으면서 이렇게 오히려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지키시라는 거 제가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저는요,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거, 그리고 윤리의식, 디지털 내에서 윤리의식을 기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법을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이제 검색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유아교사로서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 공유하고 싶은 교육 꿀팁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부모님들 교육 꿀팁 너무 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거 다 접어두고요. 교육 꿀팁에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각자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 뭔지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요,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현시켜 나가면서 충만함과 행복감을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유아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그거는요, 아이가 내 자신으로서, 내 존재 자신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충만함과 행복감을 그 자체로서 그냥 느끼는 거, 이거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보내면서요, 아이들이 진짜 충만하고 행복하고 막 이런 표정을 봤을 때가 있어요. 아직도 저는 그 순간이 진짜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라요. 어느 해인가 제가 부모님들께 이제 아이들한테 사랑의 표현을 적은 메시지를 보내주세요라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유아에게 아이들 다 같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읽어주는데요. 그 메시지에 해당되는 아이의 그 표정을 제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진짜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거든요. 놀 때 나온 표정이 아니에요. 그 아이 표정은 굉장히 오묘하고 좀 황홀하고 굉장히 진짜 충만하고 행복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제가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때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 이거였구나. 아이들이 원한 게 진짜 이거였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유아기 그 나이에 뭘 원할까요? 부모님의 사랑 그 하나, 딱 그 하나에 아이들은 충만함과 행복감, 그런 거를 애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나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적응 잘하는 친구 아니어도, 나 친구 많이 없어도, 나 어디 뭐 공부 한글 글자 잘 못 써도, 나 가만히 있어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거를 아이가 느낀다면요, 그 충만함과 행복감이 어떻게 작용되는 줄 아세요? 그런 애들은 달라요. 내면이 단단해지고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치 있는 내가 하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고,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행동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에 대한 선택을 확실하게 하고,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확실하게 선택하고 그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힘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이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이 이거 부족해, 그럼 이거 채워줘야지, 이 학원도 보내야 돼, 아이고 지금 학원 갈 시간이네, 빨리 데려가지, 얼른 와, 학원 가자, 이렇게 하면서 조급함이나 해야 될 일들로 이렇게 아이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요, 잠시 멈추세요. 부모님이 잠시 멈추셔서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아이한테 사랑을 줬는가? 이 사랑을 준 거는요, 행동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순간순간 내가 진짜 사랑의 눈으로 아이를 받는가도 해당이 돼요. 제가 조금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조급함에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보다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는 것이 저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교육의 핵심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자기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아이에게 사랑을 줬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 부모님들은요, 그 다음에 다른 행동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교육의 핵심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꼭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아교사 유튜버 한다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